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페스 빌딩 TV의 마웅입니다. 제가 이름을 좀 바꿨는데요. 어느 날 제게 어떤 분께서 여쭤보십니다. 너 누구?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마웅입니다. 그래서 마웅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계약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계약을 써본 적이 없던 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인중개사인 제가 생각하는 민법상의 계약이란 어떤 의미인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계약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기본입니다. 민법상 계약은 사적 영역에서 당사자 간 자유롭게 합의를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계약의 대원칙이며 강행법규나 공소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와 합치가 가장 우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서를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합의된 의사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된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하되 당연한 거라도 써야 하며 핵심을 빠뜨리지 말고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된 내용을 장황하게 모두 적는다면 서로 짜증이 나겠죠. 까다롭다는 인상만 줄 것이고 될 수 있는 계약도 안 되게 만드는 사족이 될 것입니다.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계약서 작성 예를 따라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계약을 잘 하는 것입니다. 잘 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게 좋겠죠. 결국 이번 영상에서는 계약을 잘하는 것은 문구나 조항 그리고 특약사항 등에 대해 유리하게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 해야 합니다. 계약을 쓰려고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사전에 기초조사를 마치고 자기에게 맞는 물건이라고 결론을 냈다는 의미일 테죠. 엄청 고생을 하고 나서 결정한 걸 겁니다. 그런데 사소하거나 무리한 주장을 하다가 감정만 상해서 헤어지면 안 되겠죠. 계약서 작성의 기본적인 사례를 보시고 내가 계약할 때 현장에서 유연한 대처 능력을 키우신다면 무난히 유리하게 계약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계약서 작성법에 대한 영상은 두 편으로 나누어질 겁니다. 첫 번째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뮬레이션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특약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두 편 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의 꿀팁!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계약 잘하는 법. 자, 지금부터는 실제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정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기로 미팅을 잡습니다. 이때 100이면 100 모든 계약 내용이 합의가 된 상태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부동산 입장에서는 계약 불발이 고객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나 계약 미팅을 잡긴 하겠지만 때로는 계약을 하면서 만들어 보자고 계약 미팅을 과도하게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약 미팅 자리에 가면 한 장으로 된 표준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나갈 겁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계약서가 공인중개사협회 표준 계약서로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표준 계약서는 꼭 필수적인 사항이 압축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빌딩, 토지 등의 매매 계약서는 여러 장으로 된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많지만 오늘은 표준 계약서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나 기타 내용이 합의되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출력해서 마주보는 자리에서 당사자들 간 검토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그중 빨간색 네모안은 건물 후 전체 표시고 그 아래 임대할 부분이 실제 임대 공간의 표시입니다. 강남구 논현동 땡땡번지 부동산 주소 표시로 건물이 속한 대표 필지로 표시하면 됩니다. 지목은 토지 대장상의 지목을 적고요. 대부분은 대지일 겁니다. 면적은 건물이 속한 토지 면적 전체를 적습니다. 건물의 구조와 실제 용도를 적는 란이고요. 건물의 전체 면적을 적습니다. 이상은 전체 건물의 현황을 표시하는 란입니다. 실제 임대 공간은 다음에 표시됩니다. 임대할 부분 201호 가상호수로 적었는데요. 전유 부분 전체는 안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제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되는 란으로 정확하게 호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면적은 약 33제곱미터.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대장상의 전용 면적이 정확하게 나오지만 다가구 주택은 전용 면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관례상 약을 붙여서 표시합니다. 두 번째는 계약 내용에 대한 표시입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고요. 그중 계약금은 100만원, 잔금이 900만원입니다. 계약금은 통상 10%입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당연히 계약금 증감은 가능합니다. 잔금 날짜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모월, 모시로 정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별도로 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란 오른쪽에 계약금 100만원에 대한 영수함을 사인받는 것으로 영수증으로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는 선불과 후불을 반드시 표시해야 훗날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기되고 나갈 때 월세의 선불과 후불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존속기간, 계약의 해제, 기타 손해배상 등의 규정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인쇄되어 나오는 똑같은 규정들로 미리 이해하시고 계시면 계약을 할 때 시간 절약이 될 것입니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21년 8월 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24개월입니다. 여기서 임대기간을 보면 약간 이상한 점이 있을 겁니다. 8월 1일 시작을 했는데 전날인 7월 말일에 만료되는 것 말입니다. 현장에서 관례처럼 전일 만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민법 160조 규정에 의해서 주월 연후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는 최후 주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규정이 일반 현장에서 관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초일 불산이부 원칙인데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 그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 의하면 8월 1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종료일은 8월 1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건물주께서 그럼 하루를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8월 1일 오전 11시에 입주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이사 나갈 때 8월 1일 오전 11시에 나가게 된다고 가정하면
정확히 2년이 되고 이게 맞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일 불산이부 원칙에 의해서 실제 임대차 기간의 기산은 8월 2일부터 시작하고요. 계약 기간의 종료는 전일인 8월 1일이 되는 것이 법리상 맞습니다. 제3조 용도 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동산의 용도 변경 금지란 주택을 사무실이나 근생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장상의 용도 변경은 건물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 금지 조항은 실제 사용할 때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대금지란 임차인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건물을 사용하는 게 달갑지 않겠죠. 동의 없이 전대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의 양도, 담보 제공이란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에 대한 채권, 즉 계약이 만료되면 건물주로부터 받게 될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금지 조항을 어길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대부분은 이 양도금지 특약이나 담보제공 금지 특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은 법원이나 또는 제3자로부터 통지를 받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많이 당황하십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통보를 받게 되면 계약 종료할 때 임차권을 양도받은 사람이나 담보권자를 입회한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전부 명령이 도달한 후 임의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임의 연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묵시적 갱신 등의 임차인의 각종 권리들을 주장할 수 없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2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기에 달하도록의 의미는 월세 이외분이 누적돼서 연체되어야 합니다. 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회 연체한 사실만 있으면 해지권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연체한 후 다시 월세를 내도 해지가 될 수 있지만 주택의 경우는 연체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주택은 다시 월세를 내면 없던 일이 됩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의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 즉 그 자리에서 주고 받아야 합니다. 공과금 정산 확인하고 시설 파손 또는 훼손이 없는지 확인하고 월세를 정산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열세, 기타 명도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항목은 계약금의 효력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라 따로 설명을 더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4조의 해지와 6조의 해제의 차이를 정말로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지는 해지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그 이전의 법률관계는 모두 유효합니다. 해제는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효력이 발생되며 처음부터 계약이 없던 것으로 됩니다. 월세를 내지 않아 해지된 경우에 그 이전에 월세를 주고 거주한 행위는 모두 유효합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되면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에, 즉 이행하라고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후에 해지할 수 있다는 항목입니다.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에 반드시 당일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에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최고 없이 해지한다고 합의를 해도 무방합니다. 제8조 중개수수료, 제9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등.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약사항에 관한 설명입니다. 인쇄되어 있는 문구와 상반되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적는다면 인쇄되어 있는 내용보다 특약사항에 따로 적은 내용이 우선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약사항의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좀 더 심도 있는 특약사항은 따로 2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며 임차인은 현장 확인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계약함.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임을 확인하는 이 문구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항목이며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면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문구가 있는 것으로 하자담보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 불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관행처럼 이 문구를 일본어로 적고 있고요. 건물주들도 이 문구에 익숙해져 있을 테니까 이 문구를 하자담보 책임 운운하면서 빼자고 바득바득 우길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만도 아닙니다. 실례로 계약 당시에는 고급 가스오븐 렌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금날 이사를 가보니 일반 가스렌지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중고로. 분양 당시는 일반 가스렌지인데 장인애들이 설치한 거라며 가져가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주께서. 이때 이 문구로 건물주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라고. 제가 직접 찾으러 갔는데요. 삼성동 7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고 나오는데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으리으리한 곳에 사는데 이게 몇 푼이나 한다고. 잘못 가져갔으면 직접 가져다 놓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는 모르니까 가져가려면 와서 가져가든가 말든가. 정리하자면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란 시설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있지만 시설의 정상 작동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있는 상태라면 촬영이 힘들겠지만 간혹 여러 핑계를 대며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삿날에는 반드시 촬영을 해 놓으셔야 입주 후에 수리 부분이나 또는 만료 후 나가실 때 일처리가 편하실 겁니다. 임대인은 계약 후 잔금 당일까지 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등 임차권의 권리를 방해하는 어떠한 설정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계약 후 이삿날까지 보통 한두 달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계약금을 날리는 것도 그렇지만 잘못하면 식구들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라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계약 후 건물주가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한 문구로 특히 이를 위반 시 무효로 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현재 융자는 최고액 기준 1억 2천만 원 땡땡 은행이 설정되어 있으나 잔금 전에 상환 후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또는 잔금 당일
쌍방이 동반하여 은행 방문한 후 상환, 말소등기 신청하기로 한다. 월세라면 신경이 덜 쓰일 수 있지만 전세라면 꼭 기재해야 하는 문구죠. 건물주가 여유가 된다면 미리 말소 또는 감액 등기를 해놓으시면 좋겠지만 여유가 없다면 잔금 당일 임차인이 돈을 쥐고 있든 부동산이 돈을 쥐고 있든 그 상태에서 은행을 방문한 다음에 처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교적 잡다한 특약상 문구들입니다. 임차인은 일반 관리비를 월 5만원씩 별도로 지급한다. 후불. 잔금 및 월세는 땡땡은행 땡땡땡 예금주 마음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잔금 당일 쌍방 참관하여 당해 부동산의 상태를 파악한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당시의 상태를 원상회부구 기준으로 한다. 계약의 종료에 맞춰 재임대를 진행 시 임차인은 내부 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문구는 요즘 들어 많이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입자가 지방 출장 등의 핑계로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소한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소액의 답사비를 지급하는 것도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구가 강제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 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발급해 주기로 한다.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다. 자, 다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됩니다. 보통은 3장을 작성합니다. 관계된 당사자는 한 부씩 보관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부동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2명, 3명이라고 해서 계약서를 2장, 3장을 더 쓰지는 않습니다. 임차인 측은 한 부를 보관하되 누가 보관할지 등은 임차인 간의 내부적 사정으로 알아서 할 일입니다. 만약 2부나 3부를 원본으로 작성해서 줬다면 이 계약서를 근거로 2명이나 3명이 모두 돈을 빌린다면 보증금무 2~3배 정도가 빌려지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라는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신분증 주인이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부동산에서 먼저 확인하겠거니 하지 마시고 건물주 신분증을 촬영한 후 화장실 간다던가 아니면 딴청을 피면서 확인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대놓고 확인을 한다던가 어쨌든 1382번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은 정부이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금, 잔금 모두를 건물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대리인이 나온 경우는 더더욱 소유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아, 요즘 누가 돈 들고 다녀요? 송금 되지요? 당연한 것처럼 송금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계약서 작성법을 시연 형태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업로드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페스빌딩 TV 마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빌딩은 코피스빌딩으로 통합니다. 빌딩과 토지 중개, 개발행위까지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주식을 거래하실 땐 코스피에서 거래하십시오. 부동산을 거래하실 땐 코피스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의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매물을 의뢰하시거나 매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검색창에 코피스빌딩을 검색해주세요. 홈페이지 매물 정보와 부동산 정보가 시청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물 의뢰와 매수 의뢰를 통해 저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오피스 빌딩을 불러주시면 바람을 가르며 달려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